다시는 여기 못 와요. 눈이 쏟아지는 공원 묘역이었습니다. 강태준 대표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맨손은 동상으로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찢어진 솔기 사이로 눈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아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아버지 묘비에 쌓인 눈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내일 뜹니다. 아이들을 노리는 브로커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3명의 핏줄. 강태준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비행기가 뜨기 전에 손자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10년 전, 강민혁 25살. 봄이었습니다. 강태준 대표의 서재는 언제나 그랬듯 무거웠습니다. 법전이 빼곡하게 꽂힌 책장, 판결문이 쌓인 책상, 그리고 그 뒤에 앉은 아버지. 25살 강민혁은 그 서재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민혁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어야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법고시 안 볼 겁니다. 그제야 강태준 대표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민혁을 향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수천 명의 피고를 바라봤던 그 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봐라. 사법고시 안 볼 겁니다. 저 그림 그리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태준 대표에게 아들의 진로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판사, 아니면 검사, 법조인이 아니라면 차라리 의사. 그것이 이 집안의 방식이었습니다. 민혁이 태어난 날부터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강태준 대표가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방식은 마치 낯선 외국어처럼 들렸습니다. 네. 미술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이미 합격했습니다. 합격했다고. 네. 또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민혁은 그 동작이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25년 동안 봐왔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냐?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라고 강요했냐?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막았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안 사줬냐? 아버지, 그림이 밥 먹여주더냐? 그림으로 내 가족 먹여 살릴 자신 있냐?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해보기 전에 아는 것도 있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버지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림 그리고 싶으면 취미로 해라. 법대 졸업하고 고시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든지. 그건 그림이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 살고 싶은 겁니다. 강태준 대표가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지원을 받으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해. 그게 싫으면 나가서 혼자 해봐라. 그림으로.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원칙,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냉정한 선언. 민혁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강태준 대표는 아들이 나간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철이 들면 이해할 거라고. 그것이 강태준 대표의 실수였습니다. 민혁은 그날 짐을 쌌습니다. 스케치북 3권, 물감 한 상자, 옷 몇 벌. 그리고 어머니 윤 여사가 몰래 손에 쥐어준 돈봉투. 윤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한참 놓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잘 살 거예요. 민혁아 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엄마. 민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효도예요. 윤 여사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민혁은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준 대표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엔 아들이 먼저 연락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달째엔 비서를 시켜 아들이 어디 사는지 알아봤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강태준 대표는 직접 찾아가려다 멈췄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니면 두려움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9년이 됐습니다. 9년 전 강민혁 26살. 홍대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민혁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카페 한쪽 벽을 사장에게 부탁해 캔버스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그림을 보고 가끔 물어봤습니다. 이거 파나요? 민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요. 그날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눈을 들었더니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3쯤 됐을까요? 머리를 대충 묶고 낡은 청재킷을 걸쳤는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그림 저 맞죠? 민혁이 멈칫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여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자와 눈앞의 여자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락을 구했어야 했는데. 아니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요. 나 이렇게 생겼어요? 민혁이 그림을 보고 여자를 보고 다시 그림을 봤습니다. 더 예쁘게 그린 것 같은데요. 여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네요. 아니요, 진짜입니다. 여자가 한참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저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못 팔아요. 왜요? 아직 마음에 드는 그림이 아니어서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한테는 마음에 드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처음 말을 섞었습니다. 이서현. 사진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 카메라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집은 경기도 외곽. 홍대까지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매주 이 카페에 왔습니다. 창가 자리가 빛이 좋아서요 라고 했습니다. 민혁은 그게 좋았습니다. 빛을 보러 2시간을 오는 사람.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와 닮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다음 주에 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어느 날 민혁이 물었습니다. 사진이 왜 좋아요? 서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순간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사라지는 것들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서 그림 그려요. 보이는 걸 붙잡고 싶어서. 서연이 웃었습니다. 우리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서연이 민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라지는 게 슬프지 않아요? 붙잡으려 해도 결국 못 붙잡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민혁은 그 말에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 돌아오지 않는 것들. 슬프죠. 민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붙잡아 두고 싶어요. 슬픔도 포함해서.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아무도 선언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민혁의 반지하 방에 서현의 카메라가 놓이고 서현의 작은 원룸에 민혁의 스케치북이 쌓였습니다. 둘 다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그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림 한 장에 3만 원, 나중엔 10만 원. 작은 갤러리에서 단체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서현은 그날 카메라를 들고 민혁의 그림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게 팔리면 나한테 밥 사줘요. 팔리면 밥만 아니라 뭐든 사줄게요. 뭐든이요? 뭐든이요. 팔렸습니다. 그날 둘은 동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서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너무 행복한데 이유가 삼겹살인지 소주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어요. 민혁이 소주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셋 다요. 그로부터 1년 뒤 민혁이 청혼했습니다. 반지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민혁은 서연의 얼굴을 그린 작은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사라지는 것들이 무섭지 않아요. 당신 있으면 나랑 같이 붙잡고 살아요. 서연은 그 그림을 한참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지는요? 나중에 꼭 사줄게요. 나중에요?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꼭이에요. 둘은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15명이었습니다. 강태준 대표와 윤 여사는 초대장을 받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강태준 대표가 오지 않기로 했고 윤 여사는 그 결정을 따랐습니다. 민혁은 그날 아버지 자리로 비워뒀던 테이블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민혁이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2해. 처사이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민혁은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한참 울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서연이 민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서가 2살이 됐을 무렵 서현의 배가 다시 불러왔습니다. 둘째였습니다. 민혁은 그 소식을 듣고 밤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4명의 가족이 나란히 앉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연이 아침에 일어나 그 그림을 보고 웃었습니다. 4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럼 몇 명이요? 5? 6?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둘째부터 낳읍시다. 그것이 2사람의 마지막 농담이 됐습니다. 하은이는 초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순산이었습니다. 서현은 하은이를 안고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 아이는 웃는 게 꼭 오빠 닮았어요. 민혁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닮았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둘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서현이 갑자기 고열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산후 몸살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폐혈증이었습니다. 출산 후 감염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민혁은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손을 쓰기 어렵다고. 그 순간 민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서연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서연은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도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응. 여기 있어. 나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서연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있잖아요.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말 못했는데. 셋째예요. 그 말에 민혁의 손이 굳었습니다. 몰랐어요. 미리 말할 걸 그랬나. 서연이 가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긴. 미안하면 안 돼. 오빠. 응. 이 아이도 오빠가 잘 키워줘요. 셋 다.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려 했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오빠는 잘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그림 아직도 팔지 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것이 서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혁은 그날 밤 병원 주차장에 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어린이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신생아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마지막으로 알려준 아이, 아직 이름도 없는 아이가 서연의 몸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병원 측에서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산모가 사망한 경우 태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혁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낳겠습니다. 제가 다 키울 겁니다. 수진이는 그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민혁은 분만실 앞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준서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하은이는 민혁의 등에 엎여 함께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민혁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민혁은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눈매가 입술 모양이 정수리 솜털의 방향까지 영락없이 서연이었습니다. 민혁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 꼭 낳아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왔구나. 등에 엎인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동생이야. 동생? 응. 우리 식구 됐어. 하은이가 아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닮았다. 민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뒤 처음으로. 수진이를 가슴에 안고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다음 날 데려올 준서를 생각하며 그리고 울음을 멈춘 뒤 민혁은 서연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는 방법. 서연이 가르쳐 준 것. 민혁은 그날 이후 카메라를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림 대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얼굴, 밥 먹는 얼굴, 처음 걷는 얼굴. 서연이 남기고 싶었을 순간들을 자신이 대신 남겼습니다. 순간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사라지는 것들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서연의 말이 민혁의 방식이 됐습니다. 7년 전. 강민혁, 아니 이준호 28살. 민혁은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달고 살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강민혁이라는 이름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아버지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쪽에서 아이들을 빼앗으려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상관없었지만 아이들만큼은 자신이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준호. 서연의 어머니 성씨를 따서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이씨. 준호는 서연이 아들이 생기면 짓고 싶다던 이름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 입 밖에 냈던 이름. 민혁은 그 이름을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서연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준호로서의 삶은 강민혁의 삶과 달랐습니다.
그림은 없었습니다. 팔릴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 셋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준서, 하은이 그리고 하은이를 낳고 얼마 뒤 서연이 떠난 후 뱃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수진이까지. 수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민혁은 웃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왔구나. 잘 왔다. 공사판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인근 보육시설에 맡기고 하루 12시간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퇴근하면 아이들을 데려와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잠든 아이들 옆에서 민혁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 자는 얼굴을 펜으로 선만 따라 그렸습니다. 하루에 딱 그것 하나. 그게 민혁이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준서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5살에 이미 하은이 기저귀를 갈 줄 알았습니다. 6살엔 수진이 분유를 탈 줄 알았습니다. 민혁이 준서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빠가 할게 하면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할 수 있어. 아빠가 더 바쁘잖아. 그 말에 민혁은 한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9살도 안 된 아이가 이미 아빠의 피로를 읽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왜 미안해 아빠. 더 잘해줘야 하는데.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있잖아.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 말이 민혁에게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어느 날 민혁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낼 것인지 모른 채 썼습니다. 쓰다 보니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원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용서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워할 수는 있었습니다. 첫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셋이나요. 아버지는 어떻게 저 하나를 키우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그래도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준서가 처음 한글을 뗐을 때, 하은이가 처음 혼자 걸었을 때, 수진이가 처음 웃었을 때, 그 순간들을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없어도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읽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먼저 연락해 올 거라고, 그때 가서 웃으면서 만나면 된다고.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민혁은 평소처럼 현장에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오늘 수학 시험을 봤는데 잘 봤다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민혁은 신호등 앞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가 달려왔습니다. 쾅!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혁이 남긴 것은 새 아이와 반지하 컨테이너 방 그리고 스케치북 12권이었습니다. 스케치북 안에는 아이들 자는 얼굴이 수백 장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직 선이 완성되지 않은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 셋이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그림. 아버지 옆자리에는 윤곽선만 남은 노인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그림이었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그 스케치북을 받은 것은 민혁이 떠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유품으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그 스케치북을 서재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지 않았습니다. 그 서랍을 다시 연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새벽이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아이들 자는 얼굴. 장을 넘길 때마다 아이들이 커갔습니다. 갓난아기였다가 돌이 되고 3살이 되고 5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완성되지 않은 그림. 노인의 윤곽선. 강태준 대표는 그 윤곽선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리려 했던 자리였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차 가져와. 아직 새벽 5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9년을 기다렸습니다. 더는 안 됩니다. 눈발이 수직으로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북쪽 끝자락에 자리한 국립공원묘역. 한겨울의 묘역은 산자들의 발길이 드물어 어디를 봐도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강태준 법무법인 대표의 검은 세단이 제설도 안 된 좁은 진입로를 따라 안으로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조수석에는 윤정숙 여사가, 뒷좌석에는 비서 김재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은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강민혁의 기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강민혁이 아니라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남자의 기일이었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그 죽음을 안 건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강민혁 씨, 아니 이준호 씨 부친이십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무연고 사망자 유품을 정리하다가 대표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그 전화 한 통이 아니었다면 아들은 이름도 없는 무연고자 구석에서 영영 잊혀졌을 것이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그날 이후 열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1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자괴감. 아들이 이름까지 바꿔가며 자신을 피했다는 사실이 주는 서늘한 통증.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세단이 멈춰 서자 윤 여사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문을 잡은 채 잠시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태준 대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묘를 처음 찾는 날이었으니까요. 강태준 대표는 말없이 차에서 내려 아내의 옆에 섰습니다. 비서가 우산을 내밀었지만 강태준 대표는 손을 저어 거절했습니다.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사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묘비를 향해 걷는 그 짧은 거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강태준 대표는 30년 가까이 판사석에 앉아 수천 건의 판결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눈보라 속에서 아들의 묘비를 향해 걷는 그 몇십 걸음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걸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묘비 앞에 작은 그림자 셋이 있었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묘를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들이 있는 곳이 분명 아들 민혁의 묘비 앞이었습니다. 아기를 포대기로 등에 묶은 소년이 쭈그려 앉아 맨손으로 묘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빨갛다 못해 보랏빛이었습니다. 동상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옆에 얇은 점퍼를 걸친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아이의 머리 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소년의 눈매가 죽은 아들 민혁이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여보.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 대표의 시선도 소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소리에 소년이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9살. 눈매는 날카롭고 입매는 다물려 있었습니다. 낯선 어른 앞에서 잔뜩 경계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소년은 반사적으로 여동생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희는 누구니?
강태준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단 한 번도 떨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할아버지는 누군데요? 여긴 우리 아빠 묘지인데요. 아빠. 그 두 글자가 강태준 대표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윤 여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강태준 대표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지만 그의 시선은 소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가, 너 이름이 뭐니? 윤 여사가 손을 뻗으며 물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보육원에서 낯선 사람과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던 것입니다. 소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접힌 자국이 열십자로 새겨진 사진이었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묘비 틈새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갈게. 미국 가도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도 잘 있다고 할게. 윤 여사가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미국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소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내일 비행기 타요. 우리 셋 타요. 이제 다시는 여기 못 와요. 눈보라 속으로 새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년이 끼워 넣고 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9년 전 자신이 문전 박대했던 아들 민혁이가 핏덩이 같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번진 잉크 위로 아들의 흘림체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언젠가 이 아이를 보시면 용서해 주세요. 강태준 대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터져나오는 통곡을 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눈 위에 찍힌 아이들의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 나간 자국. 그리고 동상으로 터진 발 뒤꿈치에서 배어나온 선명한 핏자국. 하얀 눈 위에 찍힌 그 붉은 점들이 강태준 대표의 가슴을 송두리째 후벼 팠습니다. 윤 여사가 남편의 바짓단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혁이가 이 아이들을 두고 갔어. 어떻게, 저 아이들 어떻게. 강태준 대표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슬픔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분노가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핏줄이 저렇게 얼어붙은 손으로 눈을 맞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동상이 걸릴 때까지, 밑창이 떨어진 신발을 신고 눈밭을 걸어 다닐 때까지, 그리고 내일이면 이 땅에서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비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 대기시켜. 어디로 모실까요, 대표님? 강태준 대표는 아들의 사진을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간 곳. 지옥 끝이라도 따라간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지만 강태준 대표의 검은 세단은 거침없이 그 눈보라를 뚫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2시간 뒤였습니다. 서울 외곽 희망보육원 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젖은 옷을 입은 채 파들파들 떨고 있는 준서 3남매가 안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9살 준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에 업힌 2살 막내 수진이의 머리를 본능적으로 감쌌습니다. 수진이가 충격에 울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준서의 손바닥이 조용히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더 맞습니다. 나혜선 원장은 팔짱을 낀 채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6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이 여자는 15년째 이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였습니다.
각종 수상 경력, 방송 출연, 복지부 장관 표창. 그러나 그 안은 달랐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빠 묘지 다녀왔다고 통지서 날아오니까 기어이 거길 기어나가. 아주 신났어. 감히 허락도 없이. 나혜선 원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안을 갈랐습니다. 6살 하은이는 오빠의 허리춤을 잡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막내 수진이는 마룻바닥 위에 앉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폐렴기가 있는 아이는 찬 눈 속을 다녀온 탓에 숨소리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원장은 젖은 옷도 갈아입히지 않고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내일 아침 미국 양부모랑 화상 면접 잡혔어. 거기서 딴짓하거나 헛소리하면 알지. 오늘 저녁은 없어. 셋 다 굶어. 쾅. 철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 복도 끝 독방이었습니다. 독방은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도 복도보다 더 추운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서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이를 방 구석 가장 따뜻한 자리에 눕혔습니다. 하은이의 젖은 양말을 벗기고 자신의 티셔츠를 걷어올려 차가운 동생의 발을 맨살배 위에 올렸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수진이보다 내가 더 건강하니까요. 오빠 따뜻해?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따뜻해. 준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은이는 오빠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살인데도 이미 이 집에서 어른처럼 굴 줄 알았습니다. 오빠, 오늘 아빠 묘지 갔잖아. 아빠 있었어?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서는 대답 대신 묘비 앞에서 만난 그 두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를 것 같은 분위기의 남자. 무릎이 꺾일 것 같으면서도 버티던 눈빛. 그리고 눈밭에 주저앉아 울던 할머니. 그분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하은아. 준서가 하은이의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 내일 아니 오늘 밤에 아저씨들이 오면 묻는 말에 무조건 모른다고 해. 알았지? 왜? 나 영어 인사 배웠는데. 안 돼. 똑똑하면 우리 따로따로 보내진대. 셋이 같이 있으려면 바보처럼 굴어야 해. 웃으면서 침 흘리고 모른다고 해. 약속해. 하은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빠는? 오빠도 바보 흉내 낼 거야? 응. 나도 해. 같이 하자. 하은이는 겁먹은 얼굴로 끄덕였습니다. 9살짜리의 생존 교육이었습니다. 그 무렵 원장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나혜선 원장이 고급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상대는 오재철이었습니다. 해외 입양 브로커 시장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실세. 공식적으로는 국제아동복지기관의 해외 교류 담당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네, 실장님. 애들 상태가 좀 그래요. 막내는 폐렴기가 있고 큰애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특별 케어비 명목으로 3만 불은 더 받아야죠. 양부모들 동정심 자극하면 지갑 열게 되어 있잖아요. 나혜선 원장은 건강검진표의 정상이라는 글자 위에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요관찰이라고 휘갈겨 썼습니다. 아이들을 병약한 것처럼 꾸며 입양 보조금을 더 타내는 수법이었습니다. 이 보육원에서 지난 10년간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 방식으로 서류 위에서 아픈 아이가 되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전화를 끄는 원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야, 이준서 나와서 청소해.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준서가 불려 나왔습니다. 준서는 복도에 나오자마자 어깨를 구부정하게 했습니다. 눈빛을 흐리멍덩하게, 걸음걸이를 어눌하게. 걸레를 든 손도 힘없이 덜덜 떨었습니다. 바보 가면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서가 쓰기 시작한 보호막이었습니다. 똑똑하면 따로따로 보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였습니다. 원장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준서의 얼어붙은 뺨을 녹였습니다. 준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원장이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해 방안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 오른쪽 벽에 금고, 그리고 쓰레기통 옆에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수학 문제집. 원장은 준서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금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시선은 바닥을 닦는 척하면서도 책상 위에 놓인 거울을 향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원장의 손가락 움직임. 오른쪽으로 3번. 7. 왼쪽으로 2번. 8. 다시 오른쪽. 5. 삑.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서의 눈에 그 숫자가 박혔습니다. 완벽하게. 그때 원장의 눈이 쓰레기통 옆 수학 문제집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뭐야? 너 공부하니? 원장이 문제집을 집어들었습니다. 복잡한 수식이 빼곡하게 풀려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랬지. 머리 굴려서 도망칠 궁리나 하고. 원장은 가차없이 문제집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준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동생들을 호강시켜주겠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찢겨나간 종이 조각들이 준서의 머리 위로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거 보이다 걸려. 그땐 동생들 손가락 부러뜨려 놓을 테니까.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보 가면을 절대 벗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돌아서는 순간 준서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725.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독방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자물쇠가 잠긴 독방의 문이 안에서 열릴 일이 없었습니다. 준서는 긴장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들어온 건 작은 손이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이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나온 식빵이었습니다. 진우야? 준서가 낮게 불렀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눈이 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준서보다 1살 많은 10살. 이 보육원에서 준서와 함께 가장 오래 버텨온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둘 다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면회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녁 못 먹었잖아. 좀 이따가 원장 자면 문 열어줄게.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열어? 쇠젓가락으로 틈새 벌리면 돼. 나 3번 해봤어. 준서는 빵을 받아들고 하은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고마워. 됐어. 그거 먹고 힘내. 문틈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너네 내일 간다며. 응. 미국 가면 좋아?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 가. 나이가 많다고. 7살 넘으면 거의 안 간대. 진우의 목소리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슬프다거나 억울하다는 표현조차 사치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있잖아. 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 보육원 나가야 해. 퇴소. 퇴소하면 어디가? 모르지. 알아서 살아야지. 10살짜리의 말이었습니다. 준서는 어둠 속에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있잖아. 나 양말 속에 뭔가 넣을 건데. 내가 잡히면 내가 그거 가지고 있어. 알았지? 그게 뭔데? 몰라도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못 나가면 그거 경찰한테 갖다 줘. 꼭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문틈의 눈이 사라졌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서는 어둠 속에서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막내의 거친 숨소리가 준서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폐렴이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을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독방에서 복도 끝까지는 10걸음이었습니다. 복도 가운데에는 12살 제이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미성년 엄마에게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이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이 보육원에서 가장 오래된 아이였습니다. 원장은 제이를 집안일과 어린 아이들 돌봄에 이용했습니다. 제이는 청소를 하면서도 준서 3남매가 있는 독방 쪽을 자꾸 돌아봤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걸레를 짜는 척하며 독방 쪽으로 몇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 아래쪽으로 뭔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작은 핫팩이었습니다. 구석 어딘가에서 아껴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청소를 계속하는 제이. 독방 안에서 핫팩을 집어든 준서는 그것을 수진이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수진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보육원 안에서 아이들은 그렇게 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강태준 대표 저택의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긴급 유전자 분석센터. 강태준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비서가 수거해온 소년의 머리카락. 그 한 줌의 증거. 강태준 검체 미상 소년 유전자 일치율 99.999%. 여보 맞아요. 우리 민혁이 핏줄 맞아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 여사가 아이고 내 새끼 하며 가슴을 부여잡고 휘청거렸습니다. 극심한 충격, 과호흡이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의료진에 의해 윤 여사가 안방으로 옮겨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태준 대표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 9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편지 뭉치. 민혁이가 명절이나 생일마다 보냈던 편지들. 하나도 열어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한동안 그 뭉치를 손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받았을 때는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안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습관처럼. 그렇게 9년이 쌓였습니다. 죽기 한 달 전에 도착했던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수학을 참 잘해요. 아버지를 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라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좋으니 아이들 얼굴 한 번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원망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뿐이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책상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와서 빌기라도 하지. 왜 이러고 갔어? 왜 이름까지 바꿔가며 숨어 살았냐고. 그래도 내가 먼저 손 내밀었으면 내가 뿌리쳤겠어.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강태준 대표는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새끼들은 내가 지킨다.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봐라. 날이 밝자마자 희망보육원에 오제철의 연락이 왔습니다. 일정 앞당겼어요. 오늘 밤 비행기예요. 오후 10시까지 공항으로 오세요. 나혜선 원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빨리빨리. 오늘 밤이야.
보육원 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원장은 아이들을 욕실로 몰아넣었습니다. 박박 씻겨. 꼬질꼬질한 꼴로 보냈다간 위약금 물어내야 하니까. 원장이 짐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준서는 몰래 원장실 청소를 지시를 받은 것처럼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서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7, 2, 5.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현금 다발. 두꺼운 장부. 준서는 빠르게 핵심 페이지를 찾아냈습니다. 오재철과 원장의 차명 계좌, 입양 수수료 리스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과감하게 찢어냈습니다. 바지를 걷어올려 양말 속에 접어넣었습니다. 금고를 다시 잠갔습니다.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너 뭐해? 준서는 화들짝 놀라는 척하며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청소 다 했습니다. 침을 흘리며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돌아서는 준서의 눈매가 칼처럼 빛났습니다. 양말 속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오후 2시. 검은 세단들이 보육원 진입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나혜선 원장의 낯빛이 사색이 됐습니다. 강태준 대표라는 이름 앞에서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인사도 받지 않고 보육원 내부를 훑었습니다. 벗겨진 외벽, 곰팡이 냄새, 금방 붙인 가짜 식단표, 한우 불고기 유기농 샐러드. 식단이 훌륭하군요. 이대로만 먹인다면 아이들 체력이 이렇게 나쁠 리 없을 텐데. 원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준서 3남매가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겨 단정하게 입혀놨지만 막내는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하은이는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소매 아래로 드러난 앙상한 손목. 강태준 대표는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준서가 들어오다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묘지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원장 뒤로 숨었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했습니다. 원장이 데려온 어른이 자신들을 구하러 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인지. 강태준 대표는 일부러 장부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계산이 하나도 안 맞는군요. 원장이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는 그 짧은 틈이었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준서와 눈을 맞췄습니다. 장부의 특정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준서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막내를 고쳐 없는 척하며 먼지 쌓인 창틀에 손가락으로 빠르게 적었습니다. 450만. 쓱 지웠습니다. 강태준 대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암산으로 계산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역시 내 손자다. 후원금 10억보다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밥이나 한 끼 사주고 싶군요. 10억이요? 원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서는 잠깐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온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어른의 손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준서는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 오재철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호를 했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다. 강태준 대표가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골목길 안쪽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며 아버지를 데려왔던 그 단골 가게였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수십 개의 식당을 두고 이곳을 골랐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곳에서 내 아이들을 먹이는 것. 구석 자리에 윤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링거 자국이 선명한 손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달려와 준서와 하은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준서는 처음에 몸을 뻣뻣하게 굳혔습니다. 낯선 어른의 포옹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른의 포옹 자체가 기억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의 품에서 나는 냄새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냄새였습니다. 준서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수육. 하은이는 숟가락도 있고 손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씹지도 않고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처음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윤 여사가 국물을 식혀 숟가락으로 떠먹이자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들어올 때마다 막내의 눈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은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수육 한 점을 주머니에 슬쩍 넣었습니다. 하은아, 뭐 하는 거니? 윤 여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중에 배고프면 먹으려고요. 원장님이 밥 안 줄 때 먹으려고. 윤 여사의 입이 틀어막혔습니다. 6살 아이의 본능적인 비축. 수육 한 점의 무게가 이 식탁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해. 윤 여사가 하은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서의 밥그릇에 수육을 산더미처럼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준서야. 준서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강태준 대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한술도 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짧은 한마디에 준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9살 소년의 둑이 무너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꽉 깨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강태준 대표가 물을 따르려 몸을 숙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서의 손이 식탁 아래로 뻗어들었습니다. 양말 속에 숨겨온 꼬깃꼬깃한 종이. 번개처럼 강태준 대표의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강태준 대표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우릴 구해주세요. 강태준 대표는 주머니 속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준서는 식탁 밑으로 할아버지의 손바닥을 잡고 검지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10시. 오늘 밤 출국 시간이었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준서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할아버지의 손과 작고 여린 손자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뜨겁게 얽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반드시 간다. 10시 전에. 밤 10시. 서울의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희망 보육원이 위치한 산자락.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보육원 앞마당에는 엔진을 켜둔 검은 승합차가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대기 중이었습니다. 원장실에서 나혜선 원장과 오재철이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강태준 쪽 입금이 늦는데 괜찮을까요? 나혜선 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 그 노인네 애들한테 껌뻑 죽는 거 못 봤어? 일단 애들 보내놓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바로 그 시각. 복도 끝 독방이었습니다. 준서는 저녁 식사 때 몰래 챙겨온 쇠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낡은 창문 경첩 틈새에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비틀었습니다. 툭. 나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은아, 일어나. 이제 가야 해. 잠든 하은이를 흔들어 깼습니다. 수진이는 포대기로 단단히 등에 묶었습니다. 창문이 열리자 살을 애는 칼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빠, 너무 추워. 조금만 참아. 나가면 따뜻한 곳 있어. 준서는 먼저 창틀을 넘어 눈밭에 뛰어내렸습니다. 하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실내화. 발가락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눈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으앙, 아파. 준서가 기겁해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 내면 안 돼. 잡히면 끝이야. 준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오빠의 눈물을 보고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애들 없어졌어. 잡아. 나혜선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발자국이다. 이쪽이야. 준서는 동생들을 드럼통 뒤에 숨겼습니다. 하은아,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오빠가 저 아저씨들 유인하고 올게. 싫어. 오빠 가지 마. 할아버지가 꼭 와. 그때까지 숨어 있어. 준서는 일부러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손전등들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여기야. 나 잡아봐라. 달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러나 어른의 보폭이었습니다. 뒷덜미가 낚아채졌습니다.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창고 뒤에서 울던 하은이와 수진이도 끌려왔습니다. 짝. 원장의 손바닥이 준서의 얼어붙은 뺨을 후려쳤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승합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쾅. 잠금이 걸렸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은이가 막내를 끌어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준서는 차창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눈보라치는 밤하늘.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거짓말쟁이. 뜨거운 눈물이 차 유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브로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넷, 여덟, 16. 수십 개 헤드라이트의 행렬이 어둠을 박살내며 보육원 진입로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선두 세단이 승합차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습니다. 눈보라가 터졌습니다. 약속 시간. 밤 10시.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눈보라를 뚫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 뒤로 수십 대의 차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하늘에 들어온 서치라이트가 보육원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브로커들이 경호원들에게 순식간에 포위됐습니다. 이건 합법적 입양 절차라고요. 나혜선 원장이 악을 썼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경호팀장이 운전석을 덮쳐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드르륵.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구석에 웅크렸던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강태준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얼어붙은 준서의 손을 잡아 차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코트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증거 있어요? 내가 애들 팔았다는 증거. 원장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코트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나혜선 원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게 왜 거기서 나와? 내가 금고 깊숙이 숨겨뒀던 내 목숨줄이다. 비서가 신호를 보내자 스피커에서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특별 케어비 명목으로 3만 불은 더 받아야죠. 원장의 목소리가 보육원 마당을 울렸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습니다. 털썩.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경광등이 마당을 붉고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내려 강태준 대표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장, 이 여자와 브로커들, 아동 매매 혐의 확실하게 조사해 주시오. 전직 판사로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가족으로서 부탁하는 겁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준서가 비틀거렸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왔네요. 진짜 우리 버린 거 아니죠? 강태준 대표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내가 널 두고 어딜 가겠니? 미안하다. 다시는 너희끼리 두지 않으마. 준서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9살 아이의 서러운 울음이 눈 내리는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윤 여사도 달려와 하은이와 수진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이제 아무도 너희 못 데려가. 이제 집에 가자. 그때 준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육원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얼굴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제이였습니다. 이름 모를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창문에 붙어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창문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비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보육원 전수조사 요청해. 여기 있는 아이들 전부. 나혜선 원장이 관련된 모든 케이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와 제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보육원 앞마당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 대표의 저택. 거실 바닥에 알록달록한 유아용 매트가 깔렸습니다. 로봇 장난감과 인형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장식장 앞에는 수진이가 기어다니며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아이고 수진아 안 돼 하며 뒤를 쫓았습니다. 오빠 나 잡아봐라. 하은이가 까르르 웃으며 거실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전직 부장판사가 엉거주춤 쫓아가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준서만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밤이 되면 불안해했습니다. 푹신한 침대를 두고 딱딱한 바닥에 웅크려 자는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육원 독방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준서 방에 들어왔을 때 아이는 침대 밑에 들어가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지만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좁은 침대 밑으로 자신의 거구를 밀어넣고 준서의 옆에 누웠습니다. 할아버지. 준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바닥이 더 시원해서 그렇다. 같이 자자. 강태준 대표는 준서의 거친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 안에 가득 쥐었습니다. 준서야, 이 손 놓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귀신도 나쁜 사람도 다 막아줄 테니까. 이제 편하게 자도 돼. 투박한 체온이 전해지자 준서의 어깨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서재에서 사건 파일들을 보고 있을 때 준서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이리 와보렴. 준서는 서류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틀렸어요. 이 숫자 앞에 거랑 안 맞는데. 오재철 브로커 측이 제출한 서류에서 숫자 조작 의혹 부분을 9살 아이가 직관적으로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니? 그냥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퍼즐 맞추는 것처럼요. 강태준 대표는 준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서야, 넌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림을 그려도 좋고 그냥 놀아도 좋아. 내 재능은 내가 행복할 때 쓰면 되는 거야. 준서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영락없는 9살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한편 강태준 대표가 경찰서장에게 요청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희망보육원에서 나혜선 원장이 지난 10년간 관여한 해외 입양 케이스는 총 67건이었습니다. 그중 23건에서 서류 위조 및 금품 수수 의혹이 발견됐습니다. 오재철 브로커의 차명 계좌에서는 수억 원의 불법 수수료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준서가 금고에서 찢어온 그 종이 한 장이 실마리가 됐습니다. 진우와 제이는 보육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안전한 시설로 이관됐습니다. 제이는 이후 성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연결됐습니다. 진우는 뒤늦게 친부와 연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육원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67개의 파일 중 하나씩 억울한 아이들의 이름이 다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바뀌어 4월이 됐습니다. 봄비 내린 뒤 연분홍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공원 묘역. 강태준 대표와 윤 여사 그리고 준서 3남매가 민혁의 묘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옷을 입었고 맨손으로 눈을 치우는 대신 예쁜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준서가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에 달고 있던 배지와 100점짜리 수학 시험지를 묘비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나 이제 안 추워. 배도 안 고파. 할아버지가 우리 엄청 잘 지켜줘.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어. 강태준 대표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묘비 흙 속에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미녀가 보고 있느냐? 내 보물들 내가 목숨 바쳐 지키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아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준서가 다가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지켜줄게요. 강태준 대표가 울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서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벚꽃잎이 가족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저녁은 불고기다. 와, 신난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묘역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로 겹쳐 따뜻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혹독했던 시련을 넘어 다시 만난 그들에게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빛으로 마음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도 그 빛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귀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